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융권 위기가 좀 안정이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래도 지수들이 일제히 반등했고요. 다우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소형 은행주들은 하락을 좀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퍼스트 리퍼블릭도 여전히 불안이 지속되면서 47%나 급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안은 채로 말씀하신 대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언제 불씨가 다시 커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번 주는 주 후반에 FOMC 결과 발표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를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꽤 강합니다. 밤사이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들려왔던 소식들 같이 점검해 나가시죠. 자, 어제 국내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혀 다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0.6% 빠졌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죠. 중소형주 전반이 상승하면서 대형주보다는 선전했습니다. 반도체 혹은 자동차, 2차 전지 대형주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제장은 이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는 긍정의 소식과 그 과정 속에서 AT1 채권의 불안이 부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FOMC 이 끝판왕을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했죠. 어찌 보면 FOMC를 앞두고 무력감도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래도 FOMC를 보고 가자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빨리 매를 맞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하죠. 어제 사우디 투자를 유치한 쪽과 전고체, 로봇, 드론, AI, 통신, 또 외국인의 소비 등이 꽤 강한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 측에서 로봇 기업과 협업을 계속 강화할 거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여부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대형주 중에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IT 수요 부진과 고객사 재고 조정 이야기. 여기에 오늘 아침에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쪽 시세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시장을 해지하려는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이요. 금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채권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쪽 자금이 다른 안전자산인 금이나 혹은 디지털금으로 여겨지는 가상화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도 시간 외에서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채권 추심 업체들도 시간 외에서 상승했습니다. 다만 유럽과 뉴욕장이 밤사이에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들의 시세가 생각보다 오늘장에 약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AT1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죠. 공부할 게 점점 많아지네요. 자, UBS와 CS의 만남.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두 거인의 강제 결혼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두 거인이 만났고요. 이 골드만삭스보다 자산 규모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만남 과정 속에서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한 코멘트가 이슈가 됐습니다.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있는데요. AT1, 코코본드라고도 하고요. 우발 전환사채라고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은행의 자본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이 코코본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발행사의 자본 부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주식 전환이 됩니다. 주식 전환이 되고 나면 그건 자본으로 편입이 돼서 은행의 자본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 채권이 모두 상각 처리됐다라고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코멘트를 합니다. 그 규모도 무려 160억 프랑, 우리 돈으로 2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CS의 AT1 채권이 모두 상각 처리됐다. 이 말은 즉슨 22조 5천억 원이 영원으로 휴지 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이 스위스의 부실은행이죠. 방코포플러스가 산탄데르에 인수될 당시에 이런 상각 처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의 규모가 10배 정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깨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죠. 보통
어떤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는 코코본드가 주식보다 상환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가 조금 더 보호를 먼저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UBS가 CS를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UBS 주식을 CS 주주들은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채권 투자자들은 가치가 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주식 후채권 손실 원칙이 무시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채권 시장의 심리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AT1 채권 시장에서 투매가 나왔고요. 이게 바로 어제 홍콩장의 하락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인 거죠. 자, 이 AT1 사태. 어제장 홍콩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홍콩 항생지수, 홍콩 항생 차이나가 모두 2% 이상 떨어졌고요. HSBC 홀딩스나 스탠다드 차타트의 AT1 채권이 폭락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가도 같이 급락이 나왔죠. 자, 이게 AT1 전액 상각 이슈가 부각된 영향이었죠. 여기저기서 기침이 전염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징이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어디선가 구원투수가 등판을 합니다. 순식간에 ECB 측에서 공동성명을 냅니다. 유럽 금융 시스템 안정되어 있고 이것은 스위스 이번 CS 사태에 좀 특출난 현상이지 선주식 후채권 손실 우리는 원칙을 앞으로 지킬 거야 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권의 증시도 하락해서 순식간에 낙폭을 줄였고 상승으로 전환된 채 거래를 마쳤죠. 유럽권의 주요 은행주들의 주가만 봐도 정말 널뛰기입니다. 도이치방크도 8% 이상 급락했다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메르츠방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64% 급락에서 55% 급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UBS 측에서는 13% 급락에서 일단 1%대 상승까지 올라온 채 마무리가 됐죠. 은행주들의 낙폭 회복이 이들의 이 증시로도 봤을 때 낙폭 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찌됐건 다독이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격동의 은행 사태 계속해서 일지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UBS가 32억 달러의 CS를 인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스위스가 일부 손실도 우리 같이 지켜줄게, 유동성 지원해줄게 라면서 같이 등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CS 측에서 AT1 전액 상각 불안이 번져나가며 홍콩장이 빠진 거고요. ECB 공동 성명이 나왔고 나름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만 이 퍼스트 리퍼블릭은 안정을 찾지 못했던 게 S&P 측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격동의 은행 사태 일지가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추가될지 모르겠으나 계속 추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정리해 나갈게요. 자, 일단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일부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가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에너지와 금융과 같은 최근에 많이 빠진 쪽에서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다 보니까 다우와 S&P 500이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 다우와 S&P 500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게 나스닥이었죠. 이 메가테크 업체들이 안전판 역할을 해주면서 증시를 받쳤었는데요. 이들이 오히려 안전자산 역할을 해줬던 것을 오늘은 반납하면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다소 제한됐습니다. 자, 우선 안도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게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도했다가 또 다른 데서 팝업 리스크가 터졌었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의 리스크는 없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신용등급 강등하며 47% 빠졌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립니다. 그 밖에 개별 종목 이슈로는 아마존이 9,000명 추가 감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서 약 3만 명의 감원이 아마존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아마존이 그동안 잘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이들을 고용했었기 때문에 그 역풍도 조금 세게 나오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8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80만 개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만큼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빠르게 일자리를 감축하는 움직임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시장 흐름을 봐도 최근에 보여줬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최근에는 이쪽이 강했었고 금융과 에너지 쪽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반대의 흐름이 오늘은 나온 거죠. 일단 아마존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조금 전에 그 내용 속에서 클라우드 부분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클라우드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이 도드라졌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을 제외하고는 지역은행들 나머지는 주가가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대형 기술주의 하락, 금융, 에너지 등은 회복했다라는 게 오늘 전반적인 통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체크 뉴스들 확인을 해보시죠. 자,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로 불리는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에서 성공적인 발사를 이뤄냈다라고 하죠. 이노스페이스는 비상장 업체인데 여기에 투자한 업체들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주로 좀 꼽히기도 하고요.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이슈,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우주위 고위 관료가 오늘 방한합니다. 그래서 우주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많이 겹치고 있네요. 관련주들은 우주항공 쪽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P위성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는 외자판호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국가신문출판서가 27개 외자판호를 발급했는데 거기에 반갑게도 국내 업체들의 게임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은 뭐 그동안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코멘트를 쏟아냈던 몇 년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게임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9월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면서 그쪽으로 정책적 지원까지 약속을 한 상황이다 보니 시장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을 받았거나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의 강세는 단발성이라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2월경에 저출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저출산 상황에서 산업의 변화를 이렇게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중국의 목표 변화, 그러니까 중국도 인구가 줄니 과거처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것보다는 기술력 바탕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국가로 익스포저를 늘려야 된다. 인도, 동남아, 중동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동화 쪽에 관심이 옮겨갈 거고 AI나 로봇도 대변될 거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가 출산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엔젤과 또 난임 지원에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쪽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출산 종합 대책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조만간 저출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시장은 기대하는 건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었던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 때문에 육아기 재택근무에 대한 코멘트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단발적인 시세라고 본다 하더라도 난임 관련주 혹은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좀 뻔한 스토리겠지만 엔젤 관련주들은 체크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산업 뉴스 담아봤으니까요. 오늘 장중 반영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어제장에서 외국인들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여기저기서 시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저희 시간에 간간히 리오프닝 관련주들 얘기를 다뤄봤지만 또 이슈가 추가되고 있고 본격화되는 움직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리오프닝에 대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네.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죠. 다시 한번 봐야 될 때인가? 그렇다면 어디까지 봐야 될지, 어떤 종목을 위주로 체크해 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면세, 호텔, 카지노 등등 이 여행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해외 여행객의 일부가 복귀하면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인 여행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진에어와 중국의 7개 항공사가 중국에서 제주까지 직항 노선을 오는 26일부터 운항 재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직항편 7개 노선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항공편만 주 52회에 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정부에서 해외 단체 여행 허용국에 한국을 포함했다라는 부분도 앞으로 여행이 더 활발하게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년 5개월여 만에 어제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게 됐죠. 여러분들께서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는 마스크 벗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출퇴근길에는 여전히 권고사항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개인 방역 때문에 혹은 마스크를 착용하던 게 익숙해서 아직까지 착용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또 낮 동안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꽤 벗은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대중교통이라던가 마트 안에 있는, 역사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에서는 착용을 해야만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색조 화장품의 구매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동안 눈 위주로 화장을 했다면 이제는 이 아래쪽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는 패션이라던가 액세서리 까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가 활발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당장 이제 마스크 굳이 집에서 안 챙겨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스크 생산 업체 숫자와 마스크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스크 공장이나 생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랬던 2021년에 1,600곳 이상이었었는데 올해 2월 중순에 1,400여 곳으로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생산량도 올해 2월 둘째 주에는 4,800만 장 정도로 작년 2월 대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서 얘기 드렸던 화장품주의 시세를 체크해 보게 됩니다. 앞서 체크해봤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그리고 이제 관광 성수기에 따라서 방한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지금 명동에 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죠. 올리브영 5개 매장 정도를 2주 동안 한번 보니까요. 매출이 29배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장품 매출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1월부터 2월 까지 중국의 소매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3.5%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했었고요. 작년 12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쪽의 시장이 살아나게 된다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시세를 강하게 냈고요. 특히나 연우 같은 화장품 용기 관련주가 어제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세점 관련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브리핑 통해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이 면세 사업자 후보자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17일에 공개됐죠. 우선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 담배를 취급하는 구역에는 2곳만 선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호텔 신라와 신세계가 뽑혔고요. 그리고 패션과 액세서리, 럭셔리 부티크 취급하는 구역에는 호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점까지 뽑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라와 신세계, 현대 3사가 인천공항의 면세점을 결국 품게 됐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여기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1위로 보이는 이 롯데 면세점이 이번에 탈락된 것은 굉장히 이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22년 만에 인천공항에서 롯데 면세점이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면세 업체 순위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호텔 신라와 신세계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갈 것이고 특히나 이 공항점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려했었던 중국의 이 대형 면세점, 국영 면세점과의 경쟁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면세점들이 이겼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면세점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외치고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꼽고 있는 최선호주는 호텔신라였습니다.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공항의 이용객이 2019년 수준으로 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가 된다면 호텔신라는 연 1조 원, 신세계는 연 3천에서 4천억 원 수준의 매출이 추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신세계 그리고 순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신라에 주목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국내외 화장품사의 재고가 소진이 될 것이고 이 따이공의 매출 회복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장에서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1에서 2% 내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지노 관련주 보겠습니다. GKL이라던가 뭐 다른 카지노 업체 대비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 좀 집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랬던 강원랜드가 2년 만에 적자를 탈출하고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156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역대 최고 수준의 배당 성향과 배당금을 발표했다라고 하죠. 또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고객 편의나 서비스를 증대하는데 더 투자를 하겠다,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4월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강원랜드의 주별 매스 드랍액 추이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19년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2년 작년인데요.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2019년보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오프닝 직후에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수치가 19년도를 상회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4분기에는 19년도를 좀 하회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땠을까요?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올해 1분기에는 확실하게 2019년대 대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그동안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원랜드까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소비가 쏠려서 그 기대감 속에 올라갈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OLED 관련주들이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거든요. 관련한 이야기들 들어가 보죠. 시장에서는 언제나 애플을 기다립니다. 애플이 특정 산업에 뛰어들 경우 그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이 폴더블 폰을 꽉 쥐고 있는데 삼성도 애플의 진입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애플이 뛰어들어야 그 파이가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기술력으로 지금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는 삼성은 그 시장 파이를 먹겠다. 그런 전략을 펼 텐데 모두들 애플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OLED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 등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애플이 과거에 스마트폰에 OLED를 채택하고 나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 채택률이 나날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스마트폰 시장의 OLED 채택률이 50% 정도까지 육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OLED 아이패드가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26년에는 OLED 맥북 양산에 대한 수혜를 OLED로 인한 업체들이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보다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면적이 훨씬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OLED 쪽의 모멘텀은 차량용 디스플레이인데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OLED 탑재율이 나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LCD 대비해서 OLED는 소비 전력도 적게 들고 무게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LED 탑재율은 늘 수밖에 없고 OLED는 곡면으로 만들기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내부 활용도 훨씬 더 올릴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모멘텀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주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요, 그중에서도 소재주를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들이 꽤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패드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투스택 텐덤 구조입니다. 이게 뭔가 또 열심히 찾아봤죠. 이게 원스택 구조라고 보면 이게 투스택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두 번으로 한 번 더 겹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뭐 그냥 단순 계산해도 2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명도 늘고 휘도도 올라가고 소재 사용량도 올라가다 보니 OLED 업계에서는 이게 나름의 더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면적으로 가고 소재도 늘어나고,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OLED 관련 투자 긍정적이고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소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덕산네오룩스, LX세미콘, P&H테크 꼽았고요. 관심 종목으로도 OLED 소재주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관련해서 이들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유달리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작년에 반토막이었고요. 덕산 네오룩스나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도 30% 이상씩 하락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 영향도 있었겠지만 유달리 오를 틈도 없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워낙 좋지 않았고 실적도 안 좋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빠르게 좀 재고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산으로 인한 재고 감소가 나타났고 미리 매를 맞았는데 올해 만약에 이런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하반기 경부터 해서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올해 흐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올해 연초의 시장이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이겠지만 소재주들 나란히 강세 움직임 보입니다. OLED 소재주 중심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잠시 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담은 만큼 바삐 가보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은행 사태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정리하느라 정말 바쁜데 AT1 채권 이슈도 또 부각이 됐다가 살짝 진정이 되면서 뉴욕장이 나름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FOMC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반등에 별로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않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참 좀 이제 의문이 들긴 하죠.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큰 하락이 올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은 버티고 있다. 즉, 전 세계 금융권이 한 번 정도 리먼 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악재라는 이제 구멍이 났을 때 뭐 사실 이 구멍을 정말로 이제 막 수리를 잘하는 것보다는 일단 테이프로 일단 메꾸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을 보자. 일단은 시간에 좀 맡겨보자라는 그런 이제 좀 액션들을 좀 취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금리는 인하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만 버티면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이제 미국 재무부의 액션들도 보셨을 때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악성 채권들도 이제 혹은 이제 미국 국채도 당시 이제 뭐 액면가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모두 다 시간에 맡겨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구멍이 결국에 못 막고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터졌을 때 버티다 맨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되면은 손해가 정말 막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금융 뇌관들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일단은 손절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운영하되 그러나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 이슈 혹은 이제 먹거리들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대형주 매매하기에는 사실 조금 보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중소형 스몰캡 정도 공략을 하시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방송 항상 집중해 주시고요. 시장에는
역시나 여전히 먹거리는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을 아우르는 대형주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 FOMC 이후에 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뉴스성 재료 매매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주셨어요. 비단 재료라고 합니다만 AI나 로봇과 같이 지금 성장하는 섹터 역시나 지금으로서는 각종 뉴스와 재료로 인해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하루에 한 1,500개 정도 뉴스 보고 그거 커버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 방송만 보셔도 사실 그 정도 매매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많은 뉴스를 봤는데 그중에서 좀 교집합중이 생기는 게 또 우주항공이에요. 이것도 워낙 일정이나 뭐 새로운 우주항공청 설립 이런 기대감 등도 많은데 가까워지는 우주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이슈들이 많았죠. 뭐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올 때 관련해서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맞고, 사실 우주 항공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성장하는 산업임에는 굉장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단순히 이제 뭐 관련돼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지역적인 섹터만 보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아직 좀 이제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정서에는 좀 맞지 않죠. 사실 정말로 이제 땅덩어리가 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인프라 투자가 소외 지역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커버하는데 이 부분들이 소용이 되는, 한국은 사실 울릉도 가도 이제 핸드폰이 다 터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기대감 정도로만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항공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경쟁입니다. 이제 단순히 뭐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자금 투입과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혹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요즘에 사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AI나 로봇주들 올라가는 것만큼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중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적합한 부분들이 있다. 다만 고점에서 잡기보다는 조정 구간에서는 공략을 충분히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한다면 인공위성 있고 저궤도 위성이 있으면 앞으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저궤도 딱 이제 말씀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들은 거로는 뭐 우주여행 가는데 5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산업화가 잘 되고 이러면은요,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다발적인 산업군 자체가 올라가는 구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뭐 안테나 사업하는 기업들, 뭐 AP위성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을 봤었을 때 사실 엄청나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은데 이렇게 조용조용 올랐다가 이슈 맞아서 더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 충분히 주목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제가 이제 테마와 테마 속의 테마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항공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사실 분야별로 나뉘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관련한 종목들로는 관심을 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 내려주신 겁니다. 다음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외국인의 소비 회복 기대. 분명히 어찌됐건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저만 해도 지금 여행을 너무나 가고 싶고 갈 계획들을 짜고 있거든요.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국내에 들어와서 돈 쓰는 곳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관련해서 아이디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이제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또 보면은 분위기라는 게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봄도 됐고 분명히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은데, 충분히 이전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비 자체도 는 건 맞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알짜들을 공략을 해야지 그 안에서 승률이 훨씬 더 높게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각각 여러 가지 코멘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먼저 각각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화장품과 카지노, 면세 쪽 각각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비수기 때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화장품은 작년부터 매번 흑자 전환 혹은 이제 매출 상승, 영업이익 개선
이런 기대감이 매번 실적 비수기 때 있어서 올랐다가 실적을 막상 까봤는데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의 흐름들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고 탑픽으로는 연우 이제 뭐 화장품 용기 관련 회사죠. 관련해서 이제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카지노는 사실상 이제 좀 종목별 장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강원랜드의 주가 흐름을 보면 으악 소리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GKA 같은 경우에 의외로 이제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안정적이지만 카지노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GK 리그가 조금 더 탄력적인, 즉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시려면은 강원랜드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세죠. 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 기대감을 충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저는 뭐 대형주보다는 글로벌 텍스트리죠. 조금 이제 스몰캡 정도로 공략을 하셔야지 짧은 시간 내에 조금 더 고수익을 보고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스몰캡 위주의 공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각 전략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화장품, 면세, 카지노에서 조금은 더 선점하고 우위에 설 수 있는 쪽을 얘기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OLED로 대변되는 쪽 가보죠. 디스플레이 쪽인데 OLED 관련주 하면 거의 열의 9은 다 소재주 위주로 보자라고 답변을 주시거든요. 진만쌤도 동일하신가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들의 상승을 봤었을 때 분명히 이제 OLED 소재 쪽도 이제 가장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그런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20년도, 21년도 때 소재주들의 주가 상승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회복 탄력성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2차 전지와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OLED 성장 산업이기는 맞으나 순식간에 꺾여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하락폭도 그만큼 많이 나온 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소재와 뭐 장비 단에서는 당연히 소재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재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OLED 섹터의 코멘트는 결국에는 상승 사이클이 분명히 옵니다. 반도체와 비슷하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왔었을 때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올 그 때를 기다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연초에 어느 정도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사이클이라서 소재주들 굉장히 흐름이 한 번 정도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쓰임새를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OLED도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큰 한국의 대형주 있죠.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비교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향이 훨씬 더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투자도 그만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약간 적자도 그렇고 사실 현금 유보량도 적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둘의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종목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LX세미콘은 이제 DDI 그 부품이죠. 부품 관련주에서 원래 실적이 정말 강자였는데 작년에 OLED 산업이 꺾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꺾인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뭐 전력 반도체 관련 사업 혹은 팹리스까지 같이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고 OLED 산업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두 가지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이녹스 첨단소재 마찬가지로 OLED 향으로 최근에 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다가 살짝 조정에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인과 이제 본업과 부업과의 그런 이제 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OLED와 2차 전지 소재로의 변환까지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두 종목, LX세미콘과 이녹스 첨단 소재 두 종목은 여전히 주목해도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모멘텀도 같이 안고 있는 LX세미콘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두 종목 살펴주셨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진만쌤이 여러 차례 좀 얘기해 주셨던 바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삼성전자 300조 수의 클린룸 시장 관심. 얼마 전에 저 클린룸 얘기를 했었고 그날 원방테크가 이틀 올라서 시청자분이 수익 났다고 이렇게 글도 올려주셨는데 그럴 때 제일 뿌듯하긴 해요. 물론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이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 모든 것에 클린룸은 사실 들어가게 되잖아요. 불순물을 걸러내야 되니까.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늘 조심스러웠던 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 워낙 이제 가볍고 거래량이 적게 많이 네. 올라가고 변동성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사실 클린룸 시장의 성장 사실 이제 한국의 공장들이 많이 설립되고 산단들이 많이 설립이 되면은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당연히 클린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위치에도 새 종목들이 제가 설명해드릴 새 종목들이 다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시세 분출과 중장기적인 모멘텀 다 같이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와 함께 세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양 ENG, 원방테크, 세보 MEC가 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클린룸 시장의 최강자는 한양 ENG와 원방테크 두 종목이 사실 한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보 ME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봤었는데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제 유보율도 많이 높고 이제 현금 여력도 높고 배당도 높고 전반적으로 거래량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클린룸 시장이라는 테마 안에 세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띄고 사실 안정적일 때는 한양 ENG나 원방테크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요. 조금 더 업사이드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세보 MEC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시장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만쌤과의 전략들은 언제나 흥미로워요. 어디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코아시아, AD테크, 가온칩스 이 종목으로 수익이 꽤 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정리를 해요? 사실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사실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이제 가장 이제 하기 쉬운 패턴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는 맞습니다. 비중을 축소하되 일부 비중은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좀 의미에서 지금 사실 돌파 나온 종목들이 사실 지금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올랐던 종목은 그만큼 이유가 있고 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비중 축소는 맞으나 일부 비중은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이익 실현하고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또 남겨놓고 가는 전략으로 답변 주셨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전략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